사장님, 배가 너무 고픈데 만두 하나만 줄 수 없나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 시끄러워, 그냥 처먹어. 그날 저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시장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 26살 제대 후 악착같이 모은 3천만 원을 믿었던 선배에게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혹시 저는 그대로 죽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기 뜰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저는 꽤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까지 뭐든 가리지 않고 일했죠. 그렇게 3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찍힌 돈이 1,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걸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1,500만 원을 더. 그렇게 모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게 있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청춘 전부였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작점이었죠. 대학 선배 최영수 형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형은 가끔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민우야,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그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딱 좋은 게 있어. 푸드트럭인데 요즘 대박이야. 너 관심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형을 믿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은 친절하게도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줬고 이미 괜찮은 푸드트럭 매물도 알아봤다고 했죠. 저는 그저 믿었어요. 선배니까 형이니까 설마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우야, 그 푸드트럭 말이야. 지금 딱 나왔는데 경쟁자가 많대. 빨리 계약금 넣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죠. 형, 그런데 저 아직 준비가 이거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매물 나오겠냐? 일단 내가 계약금이라도 넣어 놓을 테니까 너 돈 준비되는 대로 보내. 형의 목소리는 급했고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조급했어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형을 믿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 전부를 형 계좌로 송금했죠. 송금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괜찮은 걸까 하지만 형은 제 선배였고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송금을 마치고 형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보냈습니다. 형은 바로 답장을 보냈죠. 오케이, 잘 받았어. 계약금 처리하고 2주 후에 최종 계약하자. 그때 만나.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곧 제 꿈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 2주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월세방에서 푸드트럭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메뉴는 뭘 할까 고민하고 장사 잘 되는 장소를 리서치했죠. 밤새 노트에 사업 계획을 적어가며 미래를 그렸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 곧 푸드트럭 사업 시작한다. 친구들은 축하해줬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렇게 약속한 계약일이 다가왔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형이 정한 약속 장소는
신림역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시키고 기다렸죠. 형이 오면 뭐라고 인사할까?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형은 오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처음엔 그냥 늦는 건가 싶었어요. 서울 교통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카페 직원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저는 형이 살던 오피스텔로 달려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아니길 바랐어요. 그냥 형이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한 거라고, 곧 전화가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건물에 도착해서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그때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자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거기 사람 없어요. 어제 이삿짐 싸서 나갔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선배한테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죠.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받았지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약서는 있어요? 없었어요. 증거 자료는요? 송금 내역이랑 카카오톡 대화뿐이었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수가 출국 기록이 확인됐다고요. 동남아 쪽으로 떠났고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했죠. 피해자가 당신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청춘 3년이, 제 미래가, 제 꿈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월세, 보증금도 이미 빼서 형한테 보낸 돈에 보탰던 거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집도, 돈도, 미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보증금을 못 내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할 면목도 없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찜질방으로 갔어요. 10,000원짜리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가 3년 동안 모았던 시간들이, 땀 흘렸던 날들이, 꿈꿨던 미래가 전부 물속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을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아니, 제 자신이 한심했죠. 찜질방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졌죠. 지갑에 남은 건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어요. 저는 찜질방을 나와 거리를 헤맸어요. 2월의 서울은 정말 추웠어요.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거리에서 보냈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진열된 생수병이 보였지만 저는 그걸 살 수도 없었죠.
밤이 되면 저는 시장 골목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골판지 몇 장을 주워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웠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를 딱딱 떨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문득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26살인데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새벽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허기와 추위에 정신이 가물가물했죠. 눈을 뜨기도 힘들었고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만두 찌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에 이끌려서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냄새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오니 작은 만두 가게가 보였어요. 장간에 만두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찜통 뚜껑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확 퍼졌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냥 바라만 봤죠.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고 들어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찜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그때였어요. 가게 안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죠. 야, 이놈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어요. 노인의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눈빛만큼은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제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일어나, 빨리. 저는 그렇게 가게 안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노인 사장님이, 이 작은 만두 가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가게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죠. 그저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사흘 동안 추위에 떨었던 몸이 갑자기 따뜻함을 느끼니까 오히려 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죠. 사장님이 저를 의자에 억지로 앉히더니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를 들고 나왔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국 한 그릇이었어요. 사장님은 그걸 제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그릇을 보면서도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돈 없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배는 고픈데 돈이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끄러워, 처먹어. 그 말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만두를 하나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뜨거웠어요. 입안이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저는 삼켰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먹었죠. 허겁지겁 먹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국물을 마실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의 열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몸이
비로소 살아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요.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찼어요. 사장님은 제가 다 먹는 걸 보고 나서 물었어요. 깔 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집도 돌아갈 곳도 아무것도 없었죠. 사장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턱으로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설거지 싱크대 보여? 그릇 다 씻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당연히 해야죠. 밥값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손에 닿았을 때 손이 시렸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오니 가게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저기서 자. 그곳은 작은 쪽방이었어요. 이불 한 채와 작은 라디에이터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떨했어요. 네. 사장님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거리에서 얼어 죽을 거면 나가고 아니면 들어가서 자.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 그러고는 휙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제게 잘 곳을 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쪽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펼쳤어요.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죠.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요. 새벽 4시 사장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 일 시작한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안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장님은 큰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있었죠. 손 씻고 여기 와봐. 저는 황급히 손을 씻고 옆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굵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능숙했죠.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힘 빼고 리듬 타면서 해. 저는 사장님의 손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반죽을 만졌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밀가루는 제 손에 찰싹 달라붙었고 반죽은 영 모양이 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반죽이 떡이냐 이게. 힘 빼라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다시 시도했어요. 1번, 2번, 10번 손에 땀이 배도록 반죽을 치댔죠. 그러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냥 물로 씻고 밴드를 붙인 다음 다시 일했죠.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저는 가게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만두를 빚고 설거지를 하는 게 일상이 됐죠. 몸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주말이 되면 가끔 한 여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밝은 표정의 여자였죠.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사장님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손님 많으세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일을 거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진이에요. 할아버지 손녀예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희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야무졌어요.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능숙했죠.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작은 탁자에 앉으라고 했죠. 그리고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을 따르더니 말했어요. 야, 민우야. 저는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냥 야라고만 불렀거든요. 네, 사장님. 사장님은 잔을 들며 말했어요. 만두소는 말이야, 인생살이 같아. 돼지고기만 들어가도 맛없고 부추만 들어가도 맛없어. 잘 섞여야 맛이 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장님은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어요. 너 지금 힘들지? 나도 안다. 근데 말이야, 사람이 힘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섞이면 돼. 그러면 새로운 맛이 나는 거지.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요. 투박하고 거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감사는 무슨, 일 열심히 해. 그게 감사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쪽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었어요. 아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작은 만두가게에서 투박한 노인 옆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차가운 세상에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의 온기가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무너진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렇게 장간의 만두가게에서의 더부살이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것도, 뜨거운 찜통 앞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갈 곳 없던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4시 사장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 시작한다. 그 말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끓이는 거였어요. 큰 냄비에 돼지 사골과 닭뼈를 넣고 물을 붓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엔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죠. 팔이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몸이 적응하는 거였죠. 육수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저는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커다란 대야에 밀가루를 붓고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물을 조금만 많이 넣어도 질척해지고 조금만 적게 넣어도 뻑뻑해졌죠. 사장님이 제 반죽을 보고 매번 혀를 찼어요. 그게 뭐야, 돌덩이냐? 다시 해. 저는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더하고 물을 더하고 또 치대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은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깊게 베었어요. 팔을 썰고 있었는데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이 베인 거였죠. 피가 줄줄 흘렀어요. 순간 깜짝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야, 피 흘리면서 뭐해? 빨리 씻어. 제 손을 끌고 가서 찬물에 씻기더니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 손길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조심해야지, 멍청한 놈. 거친 말투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걱정을 느꼈어요.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가게 일에 익숙해졌어요. 반죽의 농도를 손끝으로 알 수 있게 됐고 칼질도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죠. 만두를 빚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처음엔 하나 빚는데 몇 분씩 걸렸는데 나중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가 됐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 고갯짓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희진이 왔어요. 그녀는 항상 밝은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민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저는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몸은 피곤했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아팠죠. 하지만 희진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녀한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희진은 일을 정말 잘했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능숙했죠. 가끔 제가 서툴게 일하는 걸 보면 옆에 와서 도와줬어요. 민우 씨,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일을 가르쳐 주는 건데 왜 얼굴이 뜨거워지는지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희진이 제게 물었어요. 민우 씨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르바이트요. 여기저기서 일했어요.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민우 씨 여기서 일하면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칫했어요. 행복하냐고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저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 애가 누구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시간이 지나니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생겼어요. 야, 장 사장님 가게. 오늘도 일찍 왔네. 저는 그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성실하네, 성실해.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렇게 부지런한 애들은 드물어. 사장님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를 그냥 야라고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우야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가끔 저녁에 소주 한 병을 까서 둘이 마시곤 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만두 가게를 시작한 이야기, 희진의 부모님 이야기도요. 희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희진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는 내가 다야. 내가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밝게 웃는 그녀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저도 사장님도 희진도 모두 어딘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사장님이 저를 쪽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뭐예요, 이게? 노인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월급. 내가 일한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급이라니요. 저는 그냥 밥값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많긴 뭐가 많아.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거야. 받아.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50만 원을 세어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새 운동화를 샀어요. 그동안 신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거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샀어요. 무릎에 붙이는 파스였죠. 사장님이 가끔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사장님은 그 파스를 받고 투덜댔어요. 이런 거 쌀 돈 있으면 내 돈 모아. 하지만 그날 저녁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몰래 웃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좁은 쪽방이지만 따뜻했어요. 사장님의 거친 말투도, 희진의 밝은 웃음도, 시장의 정겨운 소음도 모두 소중했죠.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나서 반죽을 치대고 만두를 빚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무너졌던 제 인생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고 만두를 빚는 손놀림도 사장님 못지않게 빨라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생겼죠. 민우야, 오늘도 고기만두 10개 포장해줘.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며 주문하는 손님들을 보면 저는 이곳이 정말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애 누구야? 라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민우라고 불러주셨죠. 민우야, 오늘 장사 잘 돼? 민우야, 밥은 먹었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시장 안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누군가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사장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물론 여전히 투박하긴 했지만요. 민우야, 반죽 좀 더 치대. 민우야, 육수간 좀 봐봐. 이제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는 거였죠.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필요로 한다는 게 참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우야,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손을 씻고 사장님 앞으로 갔죠. 사장님은 작은 통장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뭐예요, 이게? 통장을 펼쳐보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찍힌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120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내가 일한 돈 모아둔 거야. 월급 줄 때마다 일부는 여기에 넣어뒀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사장님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말했어요. 평생 밀가루만 묻힐 거냐, 너. 배워야지. 학교가. 저는 그제야 사장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사장님은 제가 공부하길 바랐던 거였죠. 사장님, 저 이미 27이에요. 이제 대학 가기엔 사장님이 제 말을 끊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야간 대학 조리학과 있어. 거기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분이 제게 친부모도 해주지 못한 걸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됐고, 다음 주에 원서 넣어. 내가 알아봤어. 그리고 낮에는 가게 일하고 밤에 학교 가면 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았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사장님이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배워서 내 가게 차려야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언젠가는 저도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다시 생긴 거죠. 그렇게 저는 야간 대학 조리학과에 입학했어요. 낮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수업 듣다가 졸 때도 많았고 과제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잘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수업 중에 코피가 났어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위해 모아준 그 돈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조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요.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희진이 큰 힘이 됐어요. 제가 늦은 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끔 가게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따뜻한 만두국을 내어주곤 했어요. 민우 씨, 공부하느라 힘들죠? 이거 먹고 힘내요. 저는 그 만두국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밤 희진이 제 노트를 보더니 물었어요. 민우 씨,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제가 어려워하던 식품위생학 부분이었죠. 네, 이 부분이 좀 희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희진은 밤늦게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옆에 앉아서 천천히 설명해 주는 희진의 모습이,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희진은 자주 제 공부를 도와줬어요. 주말이면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기간이면 같이 밤을 새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희진이 웃을 때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희진과 나란히 걸었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면서 희진이 말했어요. 민우 씨, 정말 대단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다 사장님 덕분이죠. 희진이 제 팔을 살짝 쳤어요. 민우 씨 덕분이기도 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민우 씨 정말 아끼세요.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민우는 기특한 놈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도 사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아니, 그냥 가족 같아요. 희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린 가족이네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희진과 가족이라니 그 말이 왠지 더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쪽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요. 비록 바쁘고 피곤하지만 제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장님도 희진도 시장 사람들도요. 그리고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저는 70%를 저축했어요. 사장님이 모아준 돈에 조금씩 보태면서 통장 잔액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게 즐거웠어요. 언젠가 이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희진과 함께할 미래도 꿈꿨어요. 아직 고백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사장님,
청년들을 위한 매운 만두는 어떨까요? 요즘 매운맛이 유행이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매운 만두? 만두가 매우면 되나? 저는 설명했어요. 청양고추랑 고추기름을 만두소에 넣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봐. 내가 만들어봐. 저는 며칠 동안 연구했어요. 청양고추의 양을 조절하고 고추기름의 농도를 맞추고 여러 번 시식했죠.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사장님과 희진도 맛을 봤죠. 사장님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맵긴 한데 맛있네. 희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었어요. 완전 매워요. 그런데 자꾸 손이 가네요. 그렇게 청년 매운 만두를 메뉴에 올렸어요. 처음엔 주문이 별로 없었는데 한두 명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소문을 내니까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죠. 여기 매운 만두 맛집이래.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어요.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 덕에 장사 잘 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이 가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죠.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어요. 저는 이제 대학 2학년이 됐고 가게의 핵심 일꾼이 됐어요. 사장님은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겼죠. 그리고 희진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아직 고백은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무너졌던 제 인생이 이렇게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간 5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장간의 만두는 2호점까지 내게 됐어요. 사장님은 2호점 점장을 제게 맡겼죠. 민우야, 내가 해봐. 이젠 내가 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장님이 믿어주시니까요. 2호점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대학가에 냈어요. 젊은 손님들이 많아서 청년 매운 만두가 인기였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호점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본점을 도왔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충실했어요. 제가 점장이 됐다는 게,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2호점 식자재 납품 계약을 위해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몇몇 상인분들과 가격 협상을 마치고 본점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장 구석, 쓰레기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루한 옷을 걸친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폐지를 줍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얼굴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최영수 형이었어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람이요. 형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죠. 옷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길거리를 헤맬 때보다도 더 비참해 보였어요. 형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형을 쳐다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어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형이었네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우야.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요? 형이 제 돈 3천만 원 가지고 도망간 지 5년 만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요? 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형에게 다가갔어요. 형은 뒷걸음질 쳤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돈 들고 잘 도망갔으면서 왜 이 꼴이 됐어요?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박했어. 그 돈 다 날렸어. 그리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이렇게 됐어. 형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5년 전 시장 골목에서 죽어가던 제 모습이요. 저는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형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었죠. 하지만 형을 보니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았어요. 형은 폐인이 돼 있었으니까요. 제 주먹은 공중에서 멈췄어요. 형의 떨리는 손을,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때린다고 제 과거가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그리고 다시 쥐었다가 폈죠.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보내줘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문득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두소는 인생살이 같아. 잘 섞여야 맛이 나는 거지. 그리고 사장님이 5년 전 저를 구해주셨을 때의 그 따뜻함도 생각났죠. 만약 사장님이 저를 외면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형, 저 따라와요. 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따라오라니까요. 빨리요. 저는 형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형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따라왔죠. 본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형은 장간의 만두 간판을 보며 멈칫했어요. 저는 형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사장님은 주방에서 만두를 찌고 계셨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저는 형을 빈 테이블에 앉혔어요. 형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민우야, 나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형의 말을 끊었어요.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만두국을 한 그릇 떠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만두국이었죠. 형 앞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먹고 정신 차려요. 그리고 갚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어요. 민우야, 말하지 말고 먹기나 해요. 형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만두 하나를 입에 넣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두국을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5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울면서 밥을 먹었었죠. 형이 다 먹고 난 뒤 저는 말했어요. 형, 제가 운영하는 만두 공장에 배달 일자리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조건이 있어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제게 갚아야 해요. 그리고 술, 도박 절대 금지예요. 어기면 바로 해고해요. 형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새 사람이 될게. 꼭 갚을게. 멀리서 사장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 하나 살렸다. 내가 나보다 낫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게 옳은 일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쪽방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었죠. 그때 저를 구해준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야 조금 갚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을 구해줌으로써요. 형을 용서하면서 저는 비로소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죠.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게 제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영수 형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형이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형은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배달도 꼼꼼하게 했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가끔 공장에 들렀을 때 형을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배달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형도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형은 제게 돈을 갚았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형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가져왔죠. 민우야, 이번 달 거야. 확인해봐. 형은 봉투를 내밀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느 날 저녁 형이 공장 문을 닫기 전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우야, 시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모은 돈이야. 지금까지 내 돈 갚은 거랑 별개로 따로 모은 거야. 800만 원 좀 넘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이 이렇게 돈을 모았다니요. 형이 말했어요. 민우야, 나 이제 괜찮아. 술도 안 마시고 도박은 생각도 안 나. 일하는 게 좋더라.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 들을 때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 좋고.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저는 형의 어깨를 툭 쳤어요. 형, 울지 마세요. 남자가. 형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죠. 그날 이후로 형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됐죠. 가끔 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죠. 저는 희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돼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희진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공원 벤치를 떠올렸어요. 본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죠. 공원에서 만나요. 6시에. 저는 오후 내내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희진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감정을 드디어 전하려고요.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수없이 연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6시가 되기 전에 공원에 도착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희진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살짝 내린 모습이었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우 씨, 기다렸죠? 희진이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저는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벚꽃잎이 우리 사이로 떨어졌죠. 저는 용기를 냈어요. 희진 씨, 할 말이 있어요. 희진이 저를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희진의 눈이 커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비싸지 않은 반지였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모아서 산 거였죠. 희진 씨, 저 희진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희진 씨가 웃을 때마다, 저를 걱정해 줄 때마다, 밤늦게 공부 도와줄 때마다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희진 씨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희진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저는 초조했어요. 혹시 거절하는 건 아닐까?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닐까? 그런데 희진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네, 좋아요. 민우 씨랑 결혼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희진의 손가락에 끼워줬죠. 완벽하게 맞았어요. 희진은 반지를 보면서 울고 웃었어요. 예뻐요, 민우 씨. 저는 희진을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희진 씨. 그날 밤 우리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장님은 만두를 빚던 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시더니 물으셨죠. 진짜냐? 네, 진짜예요. 사장님은 잠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으셨죠. 제가 처음 보는 사장님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내가 언제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냐. 사장님은 희진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 민우야. 네, 사장님. 평생 잘할게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툭 치셨어요. 내가 우리 사위가 되는구나. 기특한 놈. 그날 밤 우리 셋은 소주를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사장님은 평소보다 많이 드셨죠. 취하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너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놈은 끝까지 해낼 놈이다. 몇 달 후 봄이 무르익을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시장 상인들, 가게 단골 손님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영수 형도 왔어요. 형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축하해줬죠. 저는 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요. 사장님은 혼주석에 앉아 계셨어요. 평생 처음 양복을 입으신 모습이었죠. 사장님은 제가 입장할 때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날 밤 사장님이 저를 외면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식이 끝나고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나한테 가장 큰 효도야.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을 꼭 안았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결국 제 등을 툭툭 두드려 주셨죠. 그래,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밤 신혼집으로 들어가면서 희진이 말했어요. 민우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희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요. 우리 평생 행복할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5년 전 그 밤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별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의미했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니까요. 결혼 후 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장간의 만두는 5개 지점으로 늘어났고, 저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장간의 식품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요. 사장님은 명예회장이 되셨고, 저는 대표이사가 됐죠. 처음 명함을 받았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제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됐다니요. 하지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바로 제 아이였죠. 희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빠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번엔 제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작고 귀여운 생명이었죠. 처음 안았을 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어요. 조심해, 조심해. 희진이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요. 사장님은 증손주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아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죠. 이 녀석이 우리 증손주구나. 잘생겼네, 잘생겼어. 사장님의 거친 손이 아기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컥했죠.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백화점에도 입점했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죠. 청년 매운 만두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몇 번 소개됐고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본점에 들러서 만두를 빚었죠. 사장님과 함께요. 민우야, 이제 대표인데 이런 거 안 해도 돼.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게 제 뿔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고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고요. 그래서 희진과 상의했죠. 여보, 우리 매달 보육원이랑 노인복지관에 만두 기부하는 게 어때? 희진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꼭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만두 트럭을 보냈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복지관 어르신들께요. 처음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만두를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맛있게 먹어. 또 올게. 그 아이의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의 따뜻함을 갈구하던 그 눈빛이요. 저는 아이에게 만두 한 접시를 더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 저처럼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요. 복지관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이렇게 우릴 생각해줘서.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요. 할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복 받을 거야, 젊은이.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복이 온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진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요. 저는 희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야. 뒷자리에서 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길 바란다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은 7살이 됐고 장간의 식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전국에 20개 지점이 생겼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본점에서 만두를 빚었어요. 아들과 함께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서툰 손으로 만두를 빚으려고 했어요. 그래, 잘하네. 우리 아들 금손이네. 사장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어요. 80이 넘으셨죠. 걸음도 느려지시고 허리도 많이 굽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 가게에 나오셔서 만두를 빚으셨죠. 사장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하면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난 이게 좋아. 이거 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온 가족이 본점에 모였죠. 사장님, 희진, 아들, 그리고 저. 우리는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만두 맛있어요. 아들이 갓 찐 만두를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증손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편의 만두 때문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 만두를 건네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문득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우야, 잠깐 이리 와봐. 저는 사장님 옆으로 갔죠. 사장님은 작업대에 앉아서 만두를 빚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너 정말 잘 컸다. 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사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 널 봤을 때 난 알았어. 이 녀석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했지.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민우야. 내 덕분에 내 인생도 행복했어.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우리 인연이었나 보다. 만두로 이어진 인연.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아주 힘들 때였어. 근데 할아버지가 따뜻한 만두를 주셨지. 그 만두 한 그릇이 아빠 인생을 바꿨단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만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만두는 대단해. 특히 사랑이 담긴 만두는 더 대단하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왔다고요. 그리고 이 봄을 저만 누릴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요. 그게 제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요. 가게 안에서 사장님과 희진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만두 한 판의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순환이었죠. 저는 이 순환을 평생 이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면서요.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였고 제 인생의 의미였으니까요.